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게 된 김덕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9회 때 대비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셔야 되죠.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모든 학원이 지금 시작되고 OT 개념으로 쭉 과목별로 특성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그게 이제 그 문제 말고 그 출제 경향 분석표하고 28회 때 시험 특성하고 29회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론이 약간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과목별로 이제 월요일부터 쭉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또 무슨 과목이죠? 내일은 공시법이에요. 내일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내일 오실 분을 그 몇 년 전에 어디서 한번 뵀는데 처음 뵀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연예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시고 오늘 금요일을 봤는데 이제 얼굴 외모면에서 그 제가 이제 상한선으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일 보면은 수업은 못 들어오시고 아마 이제 이것만 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광고를 해드렸으니까 기대 만빵하시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쭉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OT 개념으로 약간 언급해 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은 11월, 12월 그러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학원이 스케줄이 비슷해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죠. 그러니까 4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이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 12월 과정,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 해가지고 이론 과정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 그 7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시험 체제로 전환을 해요. 시험 체제라는 것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전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까지 이론적인 체계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으셔야지 문제풀이 하면서 속도가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중, 이론 과정 중에 11월, 12월은 내용을 이제 습득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학원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게 평소에 공부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단언하건대 1월달, 2월달은 몸이 한번 아프게 됩니다.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이제 한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되 그 6과목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11월, 12월은 다른 과목은 예습 복습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민법만 예습 복습 하시고 다른 과목은 저 인간이 뭔 얘기 하나라고 해서 그냥 앉아 계시는 3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이제 습관만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법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시험 과목이 6과목이지만은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개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법학이에요. 민법, 세법,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이게 전부 다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법학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주된 내용으로 들어간 이유는 중겸하시다 보면 많은 법률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약간의 소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법률 과목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의 뿌리는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이제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질적인 걸 먼저 하실 필요는 없고 동질적인 부분을 먼저 하시면서 동질적인 과목이 이제 법학인데 우리나라 실정법상에서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과정 중에 가장 기본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이 다른 법에 다 활용하기 때문에 민법을 먼저 익숙해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잘 되시는 것 같아. 11월, 12월은 100% 민법 위주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 1월 달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진행이 될 때 이제 포트폴리오로 민법의 비중을 계속 높인 상태에서 다른 과목을 조금씩 첨가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부에 대한 이제 그 방법론을 이제 그 습관을 좀 길러주시기 위해서 한 과목만 우선 하시라는 뜻이고, 그거는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워낙 우리 시험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 내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그 내용인데, 부동산 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개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개론은 잡다한 걸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그 책의 내용 보면은 이것저것 다 부동산 붙여서 이론을 정리한 것이 부동산 학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학 개론이다 보니까 이제 광범위한 데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문이다 보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전공한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낼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이 우리 시험에 터진 적이 있었죠. 옛날에 15회 때 출제하신 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유명한 모 분인데, 그분이 자기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 당시 24만 명인가 6만 명이 접수했는데 사실상 실제 합격자는 70명인가 밖에 안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혜택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 당시 데모해가지고 한 번 더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과목별로 10분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또 문제 내는 테크닉 상에서 그 당시 지침이 내려왔던 것은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옳지 아니한 것은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했었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 지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침이 내려오면서 출제위원들한테 이렇게 내지 못하게 하겠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명쾌한 지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학문이다 보니까 잡다한 걸 아주 막 주관적으로 집어넣을 수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험 공고 나온 거 바깥에 붙어 있지만은 세부 목차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은 어디에서 뭐를 내겠다라고 세부적인 목차가 나와 있는 것은 부동산학 개론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붙어 있어요. 바깥에. 책에 없고 바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들은 그 목차대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사, 출판사 모든 수험서가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그 목차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동산학개론은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다 안다는 거야. 굉장한 과목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틀릴 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 아는데, 그래도 개론이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개론이익이라는 성격을 맞추기 위해서 목차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골고루 분포하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골고루 분포한다 하더라도 그 빈도가 똑같진 않고요. 비중이 똑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제위원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어느 누가 들어가든 강조하고 있는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경제학이라 그랬죠. 부동산학은 뿌리 학문이. 그리고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그 다음에 필요한데, 그 세 군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리를 하실 때 세 군데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 내가 이거를 논하면은, 이거 정복하면은 천지지변이 생기지 않는 한은 무조건 이제 합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만 보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요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면 사는 거야? 사는 거죠. 야, 굉장하시네. 공급은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하는 거야? 생산하는 거죠. 야, 벌써 다 아시네. 그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은 중개업 시험,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학개론이 들어간 배경이 다른 과목은 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걸로 이제 시험 과목이 구성됐지만은, 또한 이제 그 관심은 중개업자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시장의 흐름이 나오면 그 흐름을 분석할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기초적인 소양을 배양할 목적으로 부동산학 개론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인 정의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은 시장 안에서 행동하는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의 어떤 관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여기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고요. 이 5문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출제 문항수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가 정리가 되면은 요거와 관계되는 파생되는 주제가 또 해결할 때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죠.
그럼 인력공단 먹차에 의하면은 경제론 다음 파트에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개입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개입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우리 시험에서는 정책론이라 그럽니다. 근데 정책론도 내용을 보다 보면 8월 1일 부동산 대책도 그랬지만은 정부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은 효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효과가 결과적으로 뭐가 하냐? 정부가 어떤 정책 집행을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공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모르면은 시장론하고 그리고 정책론을 푸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30년 만에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시험날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설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그리고 뭐 또 하나 있지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 또 한 가지 주제는 이제 경영학으로 넘어가는데 부동산은 좀 비싸죠. 그래서 부동산을 주택이라는 이제 부동산 중에 가장 그 저렴하다고 보는 주택이라는 것도 그 구매하는데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생애 주기 동안에 번 모든 돈을 쏟아부을 정도로 해야지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막 그냥 사진 않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얼마 정도 또 위험을 내가 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수익률하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각종 공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책 거의 찢어버려요.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한 8문제 나오죠. 상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고 제일 재밌고 시험 때까지 고통을 유발시키다가 현장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투자론이 두 번째 주제고, 이제 세 번째가 부동산은 이제 비싸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 능력 가지고 구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도 은행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 월요일날 뭐 하거나 어떤 분은 부모님의 도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딱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으니까 금수저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분은 이제 얼굴을 알아보고 이제 이름을 이제 알아봐서 계속 친해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러시지? 보통 은행에 도움을 받죠? 그럼 부동산 투자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 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이 이제 힘들다,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자금을 융통한다, 조달한다. 자금을 융통한다, 조달한다는 거를 한 단어로 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은행 입장에서 논하는 부동산 금융론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한 5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3대 테마예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세 군데만 봐도 전부 다 맞았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몇 문제 맞냐? 18문제 맞죠? 18문제는 45점이에요. 우리 몇 점이 합격이에요? 그 벌써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벌써 가지신 것이고, 그러면 60점이거든요. 그 6문제만 더 맞으시면 돼. 나머지 22문제 있죠? 4번 쪽 찍어. 4번 쪽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6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60점이 넘기 굉장히 편안한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이 통계에선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군데가 특히 이것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오면은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세 군데에 그 기본서 나오면은 별표를 치신 다음에 내가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어떤 합격에 대한 결정적인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삼형의식을 가지고 그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군데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다는 것은 나머지는 분야는 어떻다는 거야.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이제 자질구레한 부분들이 막 분산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전부 다 하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와 나머지 하찮은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학 개론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문항수면에서 이거만큼 나오는 것가 마지막 34번부터 출제되고 있는 감정평가론이 있어요. 감정평가 공식적으로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15% 내외를 출제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놨습니다. 그 15% 내외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안 나온 초창기 시대에는 감정평가론만 12문제고 14문제 나왔었어요. 중개사 시험에 평가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출제원들이 못 내도록 이제 억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감정평가는 주된 테마로 말씀 안 드렸어요. 평가로는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페이지에 비해서는 많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도 항상 매년 그랬는데 평가로는 그 150페이지, 뭐 100페이지 이상, 100에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나중에는 결국 공부하실 내용은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7문제 중에 제가 요거 집중적으로 보십시오라고 하면 4개는 나와. 그런데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는 공부하실 것은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출제 비중이 이제 출제 내용이 골고루 나오긴 하지만은 비중은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거에 그 어떤 체면을 살리기 위한 그 차원으로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굉장히 이질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은 그냥 이런 자세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 조금씩 이제 확장하시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오래 하는 분야가 투자론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법을 11월, 12월 달 위주로 하셔서 조금 이제 재미를 붙이시고 두 번째는 부동산학 개론의 성질이 좀 다르다. 경제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그래서 출제 비중도 세 군데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세 번째로는 부동산학 개론의 이제 문제 형식에 보면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오고요. 이게 편하게 한 이렇게 3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한 10문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도 10문제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계산 문제를 성인고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 뭐 2번에 0.5, 4번에 2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야, 이거 4번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생각하신 분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신 거예요.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지금 2번 0.5라고 체크하신 분이 거의 70%가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또 계산기를 지참하는 시험이잖아요.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계산기를 지참할까. 계산기 이렇게 내잖아요. 계산기도 누르는 순서를 또 잘못 눌러가지고 또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 그 절차까지 말씀드려요. 이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절차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사 나누기 이렇게 내잖아요. 이걸 절차 먼저 4를 누르고 이 나누기가 있어 계산기에. 이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그리고 엔터라는 게 있어요. 이퀄로 되는 거. 네 번째 누르고 마지막 5번째 확인이 액정화면에 숫자 뜨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4하고 2에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많은 공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공식이 저기 경제론, 투자론, 특히 경제론과 투자론에서 출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말로 내잖아, 말로. 중개사 시험 전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는 영어를 몰라. 영어도 안 돼. 영어를 알아야지 문제가 좀 용이하게 푸는 게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수도 안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어가 안 돼. 국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도 요 지문이 이제 투자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A에 대한 B다. 그럼 요거는 위에 거요,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국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인데, 대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대안 앞에 있는 거를 밑으로 깔고, 대안 뒤에 있는 거를 위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A하고 B에다가 뭐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많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옆에다가 책상에다 공식을 적어놨는데 국어가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4 나누기 2 있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10문제 중에 5문제가 돼요. 사실상. 이 5문제는 평이하게 냅니다. 이 평이하다는 기준은 근거가 있어요. 시험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지금 국가고시 중에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5년도 시작했지만은 공식적으로 계산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11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11회 이전까지는 계산기 지참 금지였었거든요. 근데 11회부터 계산기 지참 이렇게 공고가 바뀌면서 그때 5문제가 최초로 계산 문제로 나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7, 8문제 하다가 25회 때 11문제 나와서 한번 충격을 빠뜨렸고 8 나오다가 이제 올해 또 다시 10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5문제를 보면은 올해도 그랬지만은 그러면 11회부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150문제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기출문제가 많이 있겠죠? 기출문제 중에 똑같은 게 나와요. 낸 거 또 내고, 또 내고, 또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나와. 뭐만 달라? 수치만 달라. 4 나누기 2 냈다가 그 다음 연도는 6 나누기 3을 나오거든요. 그럼 4 나누기 2만 2다 암기를 하신 거야. 그 6 나누기 3으로 나오잖아요. 또 신선한 문제야. 그렇게 느껴져요. 성인고시의 단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 맞힐 필요는 없고 5문제는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 계속 방법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숙달하면 다 맞춰. 그럼 관건이 나머지 5문제 남았잖아요. 5문제의 난이도 아주 세게 나오는 게 그 3문제가 있어요. 출제는 이건 풀라고 낸 거야? 풀지 말라고 낸 거야? 우리는 40문제, 지금 40문 50분 동안 이제 주어졌거든요. 마킹 시간 하면 결국 한 문제당 1분짜리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가중평균으로 냅니다. 시간을. 어떤 것은 20초짜리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2분짜리 문제 있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2분짜리 세게 나오는 것은 다 계산 문제예요. 사실상. 그럼 이거는 풀지 말라고 한 거여서. 작년에도 3문제가 아주 세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3문제를 한 문제당 한 5분 걸려서 풀어가지고 틀렸어요. 어떤 분은 3문제를 에이, 새 거네, 에이, 안 풀어, 에이 해가지고 그냥 찍어서 틀렸어요. 그런 거야. 틀린 거 마찬가지죠. 근데 나중에 시험에서 이제 이신청을 통해서 세게 나온 3문제 중에 2개를 모두 정답 처리해 줬어요. 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게 나오는 문제는 이제 풀지 말라고 한 건데 괜히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풀어야지 안 돼. 전략가 전술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복수 정답을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머지 2문제 정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요것까지 어쨌든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요것이 되잖아요. 풀면은 요것도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찍어 가지고 참고하는 나중에 통계를 말씀드릴 건데 자료로 26회 때 8문제가 나왔거든요. 8문제 중에 5문제가 이제 4번이 5문제였었어요. 27회 때에도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 중 5문제가 3번이 나왔었어요. 올해 28회예요. 10문제는 5문제가 나와서요. 몇 번이 나왔을까요? 2번이 나왔다는 거야. 흐름이 보이죠? 이 통계를 그려들어가지고 올해 하신 분들한테 아유 어차피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2번 찍으세요. 이렇게 해드리긴 했는데 저 인간이 2번 했으니까 나는 5번 찍어야지. 5번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등등등. 1번하고 5번은 많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저도 내리다 보면 이상하게 1번과 5번의 정답 체크가 계산을 많이 할당이 안 되대요. 그럼 4번, 3번, 2번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29회 때는 몇 번 찍어야 될까요? 아직 결정 내리지 마시고 저기 803 가면은 거기 부동산학개론 담당하는 산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찾아뵈서 문제를 좀 유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술 많이 드시다 보면 누설 하시더라고요. 좀 시험 때까지 기다리시되 4번과 3번이 우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5문제가 맞히잖아요. 5문제 중에 이제 적게 찍힌 번호 있죠. 적게 찍힌 번호를 이제 나머지를 찍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테크닉을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도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이게 8문제로 할당 효율적으로 분배를 제대로 해주거든요. 올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0문제를 풀었는데 유난히 2번이 번호가 적게 찍히더라. 그래서 나머지 안 푼 계산 문제를 전부 다 2번으로 쪽 찍었다 그러십니다. 성공하실까 실패하셨을까? 성공하셨겠지.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론으로 푸신 거를 맞췄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다? 이론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론의 정답률이 높잖아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빵꾸가 나 있을 거 아니야. 빵꾸가 나 있는 그 적게 번호가 이제 찍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산 문제 중에 10개, 5문제는 평이하게 내니까 요거를 마치면 나머지를 이제 안 푼 거를 찍는 방법이 있더라.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시작하자마자 4 나누기 2 모르겠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계산 문제는 이제 내용도 푸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스킬도 중요하다라는 걸 언급해 드려야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40문제 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소수파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수를 먼저 잘 풀고 나머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 독특한 특징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느끼셔가지고 학계론이라는 과목을 되게 미워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이 거기 이제 그 다음 출제형표 다음 프린트 보면은 28회 총평이 있고 29회 수험 대책이 있어요. 뭐 수험 대책이야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28회 때가 이제 그 시험 총평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강사 입장이 아니라 경험치기 위해서 수험생 입장으로 만약에 봤다 했으면은 이번 28회 때가 20회 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과목을 봤을 때 중론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이제 예년에 보면은 보통 그 1차 과목이 민법이 조금 부담되게 내고, 그리고 이제 뭐죠? 2차 과목이 원래 어려운 공법은 이제 원래부터 어렵게 내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내서 점수를 좀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학계론이 좀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공법은 원래 어렵고 공시법하고 세법이 좀 아주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개사법하고 민법도 작년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회 위에. 물론 역사적으로 잘 어려웠던 건 15회 때고, 그 다음에 8회 때고, 이렇게 됐지만은, 올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 어렵게 나올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1차만 합격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2차만 보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야. 2차만 보시면 많았다는 것은 그분들을 다 합격시키고 동차 합격하시면 많이 배출하면 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발표 나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 언론에 나온 첫 번째 보도는 작년보다 합격자 수가 많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계신 이제 강사님들을 쭉 물어보니까 그러한 조짐이 있긴 있습니다. 종로의 모 학원에는 시험 당일날 책상이 뒤엎어졌다 그럽니다. 데스크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 해가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 다음 연도는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에 지금 1차 합격자분도 많지 않을 것 같아. 작년에 절반도 안 되실 것 같아. 그럼 조금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은 29회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이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포기만 안 하시고 노력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셨다. 특히 오전에 일찍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그 확률이 100%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주의하세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게 점수예요. 공부 기간이야. 여러분 뭐 기출문제 오늘 그 기출문제 받으셨죠, 올해 거? 그러면은 거기 한번 백지 상태에서 올해 문제 학교를 한번 풀어보세요. 백지 상태에서. 그럼 시간이 많이 남으실 거야.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찍고 상식점 풀다 보면은 30점에서 40점은 신기하게 이상하게 나와요. 와, 그 경험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조금만 더 20점만 더 높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4개월 공부하신 다음에 3월달 첫 전국 모의고사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60점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20점으로 떨어져. 그리고 시간도 부족해. 왜 그럴까요? 그동안 공부하신 것이 어렴풋하게 아직 정리가 안 돼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내 것이 안 됐어. 그러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한 10문제 이상 또 못 푸시는 그러한 이제 그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속이 돼요. 이걸 버티지 못해가지고, 에이, 나에 안 맞는구나 하시는데 포기하지 마셔야 돼. 이건 과도기야. 이거는 공부 내용이 스며드는 과정이야. 쫙 스며들다가 갑자기 옛날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됐던 것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벼락 맞는 시간이 있어. 그때 점수가 빡 올라가. 언제? 시험날에 딱 올라갑니다. 시험날 빡 올라가.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해. 좀 빨리 오시는 분은 한 7월 달부터 오시는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시험날 오전 9시 30분에 갑자기 이게 막 스며들어가지고 전율을 이러면서 벼락 맞으신 것처럼 따다다다다다 올라간다는 이런 신기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기만 안 하시면 돼. 근데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신 분은 벼락 맞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시험 끝난 다음 날에 벼락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야? 그 다음날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고요. 분명히 이제 말씀만 드린 건데, 아마 2월달, 3월달 한번 몸이 크게 알아요. 그동안 누적된 이제 내용으로 적응하는 과정 중에, 그것도 하나의 진통이다 생각하시면서, 잘 슬기롭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의 성질과 공부 방법론은 일반적인 논은 공부하고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고민하셔서 1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요때 내가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너무 초반에 속도를 많이 붙이시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텝 바이 천천히 올리시는 과정 하시되 11월 12월은 가볍게 이렇구나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야.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거. 무조건 되실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라서 다 중요한 부분보다는 앞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 그 입문서다 보니까 많이 설명은 안 돼 있고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책의 부분은 이제 12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공단에 제시된 목차에 의하면은 그럼 나중에 기본 수업은 부동산학의 이제 총론 이렇게 목차가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학의 총론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여기 한 3문제 정도가 부동산학 개론 주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배당이 돼요.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나중에 꼭 맞춰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안에 주제가 딱 4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부동산학 개론이다 보니까 부동산학이 뭐지라는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많이 내진 않아요. 부동산 학에 대한 학문적으로 너무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은 다 서로 국가고시에 낼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정도에 나왔던 내용만 언급하는 과정 중에 매우 개략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근데도 이거 싫어하시더라고요. 한 10번 보면 한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물이 당연히 뭘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야.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상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뭐지? 라는 부동산의 이제 개념이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개념, 이렇게. 부동산 개념 한 10번 보면 8번 나와요. 근데 올해 안 나왔어요. 신기하게. 그러면 29회 때는 어때요? 100%야, 100%.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딱 생각나시죠? 부동산 하면은 토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토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굉장하시네요. 토지란 말 들어보셨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셨다라고 자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의 용어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물론 부동산 중에 건물도 부동산이랑 좀 이따 논하겠지만은 건물 중에 주택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와닿죠. 근데 주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그 주택의 종류는 어디서 공부하시냐? 공법에서 공부하십니다. 근데 그 공법에서 공부하신 그 내용이 올해도 학개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법 문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2차과 문제 부동산 공법을 하시잖아요. 학개론 문제에서 한두 문제는 맞출 수가 있을 정도로 공법이 많이 연결이 돼서 출제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공법 시간 하시고 토지 용어는 한 10번 보면은 7번 정도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이 경제학에서 분리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의 반대말이 뭐죠? 그걸 벌써 아세요? 또 뭘 맞동산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장난치신 거죠? 그랬더니 장난인데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던데 동산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부동산학이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파생된 일종의 가지 학문이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동산과 다른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도 이제 많이 나오죠. 특성은 한 10번 보면 9번 출제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 법의 여기 자체가 아니라 뭔가 법률과 관계된 뭐가 나왔었고, 그리고 토지 용어 나왔고,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요 4가지 주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틀림없다 그러면은 요것도 분명히 나오고, 토지 용어가 또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학 쪽에 나오느냐는 뭐 선택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인데 책에는 이제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3가지가 약간 언급이 돼 있고, 요거 설명이 조금 더 돼 있고, 요거는 간략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부동산 특성을 이제 인문서에 간략하게 처리된 이유가 많은 특성이 있고, 많은 특성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나오는데, 그 활동과 관계되는 내용들은 본문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데 특성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기 좀 힘들다 해가지고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들 부동산이 뭐지라는 그 알고 계신 상식을 버리시고 시험에 맞는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에서 여기 책에는 거기 1번에 법률적 개념 나오죠. 그 밑에 바로 큰 목차로. 그리고 오른쪽 13페이지 하다 보면 경제적 개념 나오죠. 2번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 기술적 개념 나오고 4번에 복합 개념 부동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합 개념 부동산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부동산학적인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 부동산 개념이 이제 꼭 내년은 틀림없다 그랬지만은 그 복합 부동산학의 개념에서 나오는 주제가, 부동산 개념에 나오는 주제가 이 안에서도 4가지 내용이 있어요. 4가지. 4가지 내용 중에 지금 첫 번째 그 복합 개념 부동산에 대한 논리가 거의 70% 정답률을 차지합니다. 출제할 때. 그래서 부동산학적인 부동산 개념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고 요 책에도는 아마 이제 기본서에 자세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복합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별적인 사고방식일까? 종합적인 사고방식일까?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야.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이 뭐지라고 개념 정의를 할 때 종합적으로 접근하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그런데 복합이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은 기본서에서 자세하게 해보겠지만은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면은 부동산학은 20세기에 나온 신생학문이야. 그 신생학문으로서 하나의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을 해서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요. 많은 신생학문처럼. 그럼 신생학문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으려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다른 학문이 이뤄낸 성과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학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들이 있죠. 그 학문들은 그 학문에서 관심 갖는 상황이 어떤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그 해결책과 연관되는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 구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생학문들은 기존의 학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축한 이론적인 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이다 종합을 해야 되죠. 다 받아들이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왜? 법학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학문이고 경제학은 경제 문제, 토목공학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학문이거든요. 정치학은 정치 문제, 사회학은 사회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학문들은 해당 분야의 문제 해결하기 이론적 체계지만은 그 이론적 체계를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변형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응용해서 이루어진 학문이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를 다 종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학은 모든 신생학문이 다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지만은 이거를 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때마침 부동산이 뭐지라는 것도 복합적인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더라. 그럴 때 그런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학문이 법학이고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 중에 경제학이고 각종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학문끼리 모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국가고시에서는 3대 측면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적인 측면. 부동산이 뭐지? 라고 개념 들을 때 얘를 법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법률적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얘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적 개념.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왔던 목차죠. 그 공학적인 측면, 즉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기술적 개념 이렇게 3대 측면으로 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법경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고시야. 하나의 시험 체계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다 보면은 그 페이지 이제 12페이지 보면은 이 법률적으로 부동산 개념을 접근하는 과정 중에 얘가 두 가지로 우선 체계도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해서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가 무슨 말이죠? 라고 질문하시대요. 협의는 무슨 뜻이야? 좁은 거야? 넓은 거야? 좁은 거죠. 우리 중개사 시험은 협의라는 단어를 모르실까 봐 어떻게든 출제하기도 하냐면은 협의의 부동산이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굉장한 저희 배려감 아니에요? 산실장님이 얼마나 이제 친절한지 이때 느끼시겠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인데 그럼 법적으로 뭘 협의로 할 것인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준 대표적인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민법의 상에 물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야. 그럼 동산을 정의 내릴 필요는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나머지 다 동산이다라고 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을 약속하기를 이건 하나의 약속 체계입니다. 민법상 정의 내린 거를 법적으로 협의 개념으로 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모든 출제위원들이. 그럼 이거를 뭐로 하냐면은 얘를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돼 있어. 토지 정착물. 그러면은 법적으로 협의 부동산이 나오면은 넓은 의미 부동산도 등장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협의 부동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는 넓은 의미 부동산으로서 그럼 광의의 부동산이 협의 개념 포함하겠어 안 하겠어요? 포함하겠지. 당연히 넓은 그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거를 하나 살짝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도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체계도를 법적으로 협의랑 광의로 나눠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건 전부 다 법률적 체계도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럼 경제적인 구분도 있겠죠. 경제적 개념을 접근할 때 물론 이제 뭐 학문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하나하나가 다 이런 부동산들이 경제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복잡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부동산 개념을 분류 체계를 부를 때는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3페이지 우선 체계도만 한번 보는데 13페이지 보면 로마 큰 번호 2번 해가지고 부동산 개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념 나와 있는데 그 맨 밑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그 동그라미가 5가지가 있죠. 그거를 이제 체크해 주셔야 돼. 그 경제적 개념이 뭡니까? 그럼 5가지인데 하나가 자산으로서, 또 하나가 자본으로서, 그리고 상품으로서, 그리고 생산 요소로서, 그리고 소비재로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단어가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소비재가 적혀져 있죠. 이 용어들이 법률 느낌 들어요? 경제 느낌 들어요? 경제 느낌 드시잖아. 봐요. 느낌대로 푸셔도 답을 맞힌다는 거야. 이렇게. 굉장한 지금 벌써 실력을 가지시네요. 그리고 페이지 다시 또 넘기시면은 그 기술적 개념이 나오죠.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거기 4가지가 동그라미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1번부터 그 4번까지만 보시면 돼. 5, 6번은 안 보셔도 돼요. 자연으로서. 5, 6번이 다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공간으로서. 위치, 환경이 있죠. 요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양하고 이제 지질 토양 전부 다 자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요 단어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 물론 이런 부동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러면 요게 부동산 개념이 뭐지?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1번에 나올 때.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물어보는 요 체계도가 거의 70% 정답률이 여기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등장했냐면 다음 줄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분류체계 한번 잘 보세요.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자산, 자본 등이 해당한다. 벌써 X죠. 기술적 개념을 문제 타이틀로 찍 집어주고 보기 4번인가 집어넣는데 자연, 공간은 맞죠. 근데 자산, 자본은 무슨 측면이야? 경제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다음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자산 1번,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 요소, 5번 환경. 환경이죠. 환경이 어디 있어? 기술적 측면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여기 나왔지만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야. 보기 중에 똑같은 논리가 나와요. 자연, 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연은 이제 기술적 개념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오래돼 보면은 협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맞죠? 그렇죠? 광의의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정착물이 포함한다. 맞죠? 토지 정착물이 협의 동시에 광의 부동산이잖아. 그렇죠? 협의 부동산, 그럼 협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정착물과 준부동산이 해당한다. X죠. 협의부동산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여기까지 해당되고 준부동산은 협의가 아니라 광의에 뭐 맨날 이런 체계도야. 그리고 이제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이거 의외로 좀 나오죠. 준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X죠. 준부동산은 어디 있어? 경제가 아니라 법률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벌써 29회 때 문제를 한 문제 맞히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그 부동산학 결론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전공이 그 경제하고 경영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부동산 개념을 낼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에 시험 문제를 85년도 출발할 때 1회 때부터 나온 게 부동산 개념이지만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맨날 여기서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약 30% 내에서도 정답 체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느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낼까 하다가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서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죠? 누구든지 인정하는데 여기 독특한 단어가 정착물이란 말이 있고 준부동산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이 뭘까라고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럼 궁금하시죠? 평소에는 궁금하지 않는데 시험하다 궁금하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정착물이 뭐지? 라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착물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페이지 이제 1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양가로 2번에서 정착물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물의 이 내용이 뭔지 요거는 저 시간 조금만
주무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예요.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